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형님들은 웃었습니다. 큰형님은 논밭 100석을 받았고 둘째 형님은 한양 점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내인 저는요, 고작 머슴 하나만 물려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다 했지요. 형님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하니라. 10년이 흐른 뒤 형님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김씨 대감댁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은 3대째 내려온 양반 가문이었는데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논밭이 200석은 좋게 되었고 한양에 점포까지 2군데나 있었으니까요. 김대감께서는 슬하에 세 아들을 두셨습니다. 큰아들 상철이는 의젓하고 점잖았어요. 둘째 상욱이는 영리하고 장사 수완이 좋았고요. 막내 상민이는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김대감께서 60세를 넘기시더니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명의를 불러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대감께서도 본인의 때가 왔음을 아셨는지 어느 가을날 세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들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대감께서는 침상에 비스듬히 누우신 채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상철아, 너는 큰아들이니 이 집과 논밭 100석을 물려주마. 집안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를 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상우가 너는 장사 수완이 좋으니 밭 50석과 한양 점포 2곳을 주마. 장사를 더 크게 벌려 가문을 일으켜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둘째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양 점포라면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김대감께서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막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막내 상민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나는 뭘 받게 될까? 한양 점포 하나쯤은.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상민아, 너에게는 머슴 박봉이를 물려주마. 예. 상민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머슴 하나요? 논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머슴 하나만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내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큰형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김대감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니다. 상민아,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하니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하오나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내 뜻이 그러하니. 김대감께서는 그 말을 끝으로 이틀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다들 막내 도련님 이야기로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막내 도련님 머슴 하나만 받았다던데. 아이고, 형님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말이요. 대감마님께서 막내를 미워하셨나 보구먼. 막내 상민이는 그런 수군거림이 귀에 다 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마치는 동안 그저 묵묵히 지낼 뿐이었어요. 형님들은 처음엔 막내를 걱정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지요. 상민아,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형님들이 도와줄 테니. 그래, 논 면마지기는 내가 떼어줄 수 있다.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리 정하셨으니 제 몫이겠지요. 그렇게 3년상이 끝났습니다. 형님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큰형은 본가를 물려받았으니 그대로 남았고 둘째 형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내 상민이는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 그곳으로 이사했지요. 그리고 머슴 박봉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박봉이는 나이가 50이 넘은 머슴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만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봉이, 너는 어찌 글을 아느냐? 상민이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박봉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련님, 소인도 원래는 양반집 자제였사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가산을 다 빼앗기고 노비가 되었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도 소인은 운이 좋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소인을 구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갚고자 평생 이 집안을 섬겼사옵니다. 상민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박봉이는 그저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어요. 학식도 있고 세상 물정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봉이, 앞으로 나를 잘 가르쳐다오. 도련님, 무슨 말씀을? 나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오. 형님들처럼 논밭을 경영할 줄도 모르고 장사를 할 줄도 모르오. 하지만 배우고 싶소. 그대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오. 박봉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도련님,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아니오. 아버님께서 그대를 내게 맡기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오.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박봉이는 그날부터 상민이의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밭을 갈았어요. 비록 작은 밭이었지만 박봉이는 농사의 이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련님, 씨앗을 뿌릴 때는 달의 기운을 봐야 합니다. 보름달이 뜬 날에는 씨앗이 잘 연글거든요. 오호,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리고 물은 아침 일찍 주는 게 좋사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물이 금방 말라버리니까요. 상민이는 하나하나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엔 괭이질도 서툴렀지만 차츰 손에 익어갔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었지만 상민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편 큰형 상철이는 본가에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논밭 백석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에게 모두 맡겨두고 자신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셨지요. 아이고, 농사란 게 뭐 그리 어렵소. 머슴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맞소, 맞아. 우리 같은 양반이 왜 손에 흙을 묻히겠소? 큰형의 친구들은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큰형도 우쭐해져서 더욱 방탕하게 놀았어요. 둘째 상욱이는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점포 두 곳에서 비단과 곡식을 팔았지요. 처음에는 제법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하,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한양에 올 걸 그랬소. 상욱이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지요. 빚을 내서 점포를 하나 더 얻었고 중국에서 온 비싼 비단을 잔뜩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대박 나면 떼돈을 벌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어요. 한강이 범람해서 점포가 물에 잠겼고 비싼 비단들이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빚만 잔뜩 졌는데. 상욱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요. 하지만 한번 흔들린 장사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반면 막내 상민이는 박봉이와 함께 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진 건 작은 밭 몇 마지기 뿐이었지만 알뜰살뜰 가꿨지요. 도련님, 올해는 콩을 심어보시지요. 콩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 그럼 콩을 심어보자꾸나. 둘이서 땀 흘려 일하며 밭을 일궜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작은 밭에서도 제법 곡식이 나왔어요.
박봉이, 이 곡식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련님,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파시지요. 나머지는 내년 봄 흉년에 대비해 저축해 두는 게 좋사옵니다. 흉년이 온다고? 예, 올해 메뚜기 때가 유난히 많았고 가을 달무리가 두꺼웠사옵니다. 내년에는 큰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상민이는 박봉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절반을 창고에 고이 저축해 두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상민이는 가난한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어찌 그리 초췌하시오? 도련님, 저희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굶고 있사옵니다. 상민이는 망설임 없이 곡식 한 가마를 덜어주었습니다. 이걸 드시오. 아이들 굶기면 안 되지 않소.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갚을 것 없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니겠소? 박봉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 도련님에게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씨가 있었거든요. 이듬해 봄 박봉이의 말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보리 농사가 다 망쳐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봄을 어찌 넘기나. 관가에서도 구휼미가 없다는데. 큰형 상철이도 난감했습니다. 논밭 백석이 있었지만 작년에 너무 흥청망청 써버려서 저축해둔 곡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큰일이구나. 씨앗 뿌릴 곡식도 부족한데. 머슴들에게 물었지만 머슴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큰형은 결국 돈을 빌려야 했어요. 마을 부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곡식 좀 구워주시오. 가을에 갚겠소. 오호, 김씨 집안 큰도련님이 나한테 곡식을 빌리러 오시다니. 세상 참 변했구먼. 부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큰형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좀 빌려주시오. 좋지. 대신 이자를 받겠소. 10썸 빌려주면 가을에 15썸 갚는 거요. 그렇게 많이요? 싫으면 말고. 큰형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막내 상민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봉이의 조언대로 곡식을 저축해뒀거든요. 집안 식구들 먹을 것은 충분했어요. 도련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상민이는 박봉이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우리 곡식을 나눠주세. 하오나 도련님,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괜찮네.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상민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해둔 곡식의 절반을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이 흉년을 함께 이겨냅시다. 곡식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오. 대신 가을에 갚지 못해도 괜찮소. 사람이 먼저니까. 마을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저희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곡식을 받았던 과부도 찾아왔어요. 도련님, 저번에 받은 것도 갚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오. 아이들 굶기지 마시오. 그해 여름 상민이는 박봉이와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비록 저축한 곡식을 많이 나눠줬지만 씨앗은 충분히 남아 있었거든요. 둘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박봉이, 이번엔 무엇을 심으면 좋겠느냐? 도련님, 조를 심어보시지요. 조는 가뭄에도 잘 견디고 수확도 빠릅니다. 그래, 조를 심어보자. 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갔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상민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박봉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니 마음이 뿌듯하구나.
그렇지요, 도련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가꾸면 반드시 보답을 해주지요. 어느 날 저녁 큰형이 상민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상민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내가 곡식을 빌렸는데 가을에 갚아야 하거든.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상민이는 형의 사정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상민이는 저축해둔 곡식 중에서 조금을 덜어 형에게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형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상민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무시했었는데.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형님.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큰형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박봉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도련님은 참으로 인정이 깊으십니다. 선친 대감님과 꼭 닮으셨지요. 그런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구나. 대감마님께서는 평생 백성들을 아끼시고 베푸셨사옵니다.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검소하게 사셨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셨지요. 상민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 박봉이를 물려주셨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치를 가르치고 싶으셨구나. 그해 가을 상민이의 밭에서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조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박봉이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가꾼 덕분이었지요. 박봉이, 이렇게 많이 수확될 줄은 몰랐네. 도련님께서 열심히 하신 덕입니다. 둘은 기쁜 마음으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둘째 상욱이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후로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빚은 점점 불어났고 점포 하나를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 상욱이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점포 하나를 헐값에 팔고 빚을 갚아야 했어요. 남은 점포 하나로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에이,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상욱이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막내 동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욱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막내 상민이가 보낸 편지였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동생 상민이 올립니다. 형님께서 한양에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지만 이번에 거둔 곡식 조금을 보냅니다. 부디 끼니 걱정은 덜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와 함께 곡식 2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상욱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동생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상욱이는 막내 동생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상민이는 박봉이와 함께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밭은 점점 넓어졌고 수확도 늘어났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밭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돈이. 도련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봉이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작년에 곡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도련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희 밭 한 귀퉁이를 도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소. 도련님, 저희가 굶어 죽을 뻔한 것을 도련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결국 상민이는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밭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상민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가꿨지요. 박봉이,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도련님 말씀이 옳습니다. 혼자 잘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함께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하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가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라며 모여들었습니다. 세금이 2배나 오른다니 이를 어쩐다. 아이고, 우리 같은 백성들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네. 마을 이장이 상민이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양반이시니 관가에 가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가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도련님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분명 군수님께서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상민이는 박봉이와 의논했습니다. 박봉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련님, 가보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길이 열릴지. 상민이는 마을 대표들과 함께 관가로 갔습니다. 군수를 만나 정중하게 읍하며 말했지요. 군수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세금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령, 나도 어쩔 수 없소.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오. 하오나 군수님. 군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올해 수확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흉년이 들었다면 세금을 깎아주겠소. 대신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오. 제가 하겠습니다. 상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김도령이라면 믿을 수 있소.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가져오시오. 상민이는 마을로 돌아와 박봉이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수확량을 직접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했지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박봉이, 이 집은 작년보다 수확이 반으로 줄었구나. 그렇습니다, 도련님. 올해 가뭄이 심했거든요.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 마을 전체 수확량이 작년의 6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민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군수를 찾아갔어요. 군수님,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는 큰 가뭄으로 수확이 많이 줄었사옵니다. 군수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민이의 기록은 정확했고 하나하나 증거도 확실했지요. 김도령, 수고 많았소. 이 정도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소. 감사합니다, 군수님. 상민이가 마을로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도련님 만세.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하지만 상민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힘입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음식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박봉이는 상민이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선친 대감마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박봉이, 다 그대 덕분이요. 그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제가 가르쳐드린 건 방법뿐입니다. 도련님의 따뜻한 마음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 큰형 상철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논밭을 조금씩 팔아야 했거든요. 100석이었던 논밭이 이제는 50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큰형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상민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반이 되어 있었어요. 비록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지요. 어느 날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군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김도령님, 군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이시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민이는 박봉이와 함께 관가로 갔습니다. 군수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도령, 잘 오셨소. 실은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소. 말씀하시지요, 군수님.
이번에 새로운 수로를 만들려고 하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사를 감독할 사람이 필요한데 김도령이 맡아주시겠소? 제가요? 그렇소. 자네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일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소. 더 적임자가 없소. 상민이는 고민했습니다.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소, 김도령. 상민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로 공사에 대해 설명했지요. 여러분, 새로운 수로를 만들면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련님, 일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지요. 하지만 함께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상민이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민이는 박봉이와 함께 현장을 지휘했어요.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양반께서 직접 이런 일을 하시면 괜찮소. 함께 땀 흘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양반이 직접 흙을 파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거든요. 덕분에 사람들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수로가 완성되었어요. 맑은 물이 콸콸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수로가 완성된 후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해 가을 마을 전체가 풍년이 들었어요. 군수는 상민이를 불러 상을 내렸습니다. 김도령, 자네 덕분에 백성들이 편안해졌소. 이 공을 기려 상을 내리겠소. 아닙니다, 군수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자네 같은 이가 진짜 양반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동 땅의 김상민 도령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한편 큰형 상철이는 이제 논밭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면마지기로 겨우 먹고 살 정도였어요. 내가 100석이나 받았는데 이제는 이 꼴이 되다니. 큰형은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막내 동생 생각이 났어요. 상민이는 머슴 하나만 받았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던데. 큰형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요.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하니라. 어느 겨울날 큰형이 상민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옷도 남루해 보였어요. 형님. 상민이는 깜짝 놀라 형을 맞이했습니다. 박봉이도 얼른 방을 데우고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형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큰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상민아, 형이 잘못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형님, 무슨 말씀을? 아버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거야. 나는 그때 몰랐어. 논밭이 많으면 무엇하고 돈이 많으면 무엇하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사람을 얻지도 못했어. 큰형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것, 머슴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 이제 나는 거의 다 잃었다. 하지만 너는 머슴 하나만 받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상민이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형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큰형은 상민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박봉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농사일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츰 손에 익어갔지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머슴들에게 미안했구나.
형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그래, 상민아.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 몇 달이 지나자 큰형도 제법 일손이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겸손해지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우야,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버님께서 왜 박봉이를 내게 주셨는지. 형님, 박봉이 어른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어. 스승이자 동반자였지. 아버님은 내게 진짜 스승을 붙여주신 거야. 박봉이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도련님, 소인은 그저. 아니요, 박봉이 어른. 제가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소. 천만에요, 도련님.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것이 다행입니다. 한양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둘째 상욱이가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동생아, 형이 한양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점포마저 다 잃고 이제는 남의 집 머슴 신세가 되었구나. 나도 형님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상민이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당장 고향으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며칠 후 둘째 형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한양에서 잘 나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민아, 형이 부끄럽구나. 형님, 무슨 말씀을. 형제가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까? 큰형도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나도 상민이한테 신세 지고 있다.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를 다짐했습니다. 박봉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선친 대감마님,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도련님께서 모두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세 형제는 함께 살았습니다. 상민이의 작은 집은 북적북적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자, 형님들. 박봉이 어르신께 배웁시다. 그래, 우리도 늦었지만 배우자. 박봉이는 두 형에게도 농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가꾸는지, 씨앗을 언제 뿌리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도련님들, 농사는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지요. 네, 어르신. 이제 알겠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비록 넓지 않은 밭이었지만 셋이서 정성껏 가꾸니 수확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반가워했습니다. 김씨 집안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니 보기 좋구먼. 그러게 말이여.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겸손해지니 복이 들어오는 게야. 그해 가을 세 형제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옛날처럼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지요. 어느 날 저녁 세 형제는 박봉이를 모시고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박봉이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련님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선친 대감께서 막내에게 어르신을 물려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재산은 쉽게 잃을 수 있지만 지혜와 인품은 영원한 재산이지요.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만 했지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상민이는 형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상민아. 내 말이 맞다. 박봉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대감마님, 이제 저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세 형제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선 형제, 서로 돕고 사는 형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어느 날 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찰사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김상민 도령님을 찾습니다. 제가 김상민입니다. 관찰사 어르신께서 도령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상민이는 형들과 의논한 후 가명으로 갔습니다. 관찰사는 상민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도령, 소문을 들었소. 머슴 하나만 물려받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고을의 향교를 맡아주지 않겠소? 제가요? 그렇소. 자네가 젊은이들을 가르친다면 이 땅이 더욱 좋아질 것이오. 상민이는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이는 향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농사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이치를 가르쳤지요. 여러분, 진짜 재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지혜와 인품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럼 돈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돈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돈만 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상민이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상민이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어요. 나는 머슴 하나만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요. 하지만 그 머슴인 박봉이 어르신께서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지요. 선생님의 형님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형님들도 처음에는 재산을 많이 받고 좋아하셨지요. 하지만 지혜가 없으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함께 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봉이의 나이도 7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많이 약해졌지요. 상민이는 박봉이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제가 어르신을 모실 차례입니다. 도련님, 소인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저희 삼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도 박봉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어르신을 무시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들. 이제 깨달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박봉이는 세 형제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선친 대감마님께서 소인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 도련님들 부디 서로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선친 대감마님의 뜻입니다. 며칠 후 박봉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세 형제는 박봉이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박봉이를 추모했습니다. 박봉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 형제는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상민이는 향교에서 계속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큰형과 둘째 형은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일을 도왔지요. 세 형제의 자식들도 자라났습니다. 상민이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와 박봉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왜 아버지에게만 머슴을 물려주셨어요? 그건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란다. 어떻게요? 재산을 안 주셨는데요? 재산은 쉽게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스승을 만나는 것은 평생의 복이지.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진짜 재산을 주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박봉이 할아버지 같은 스승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 아들아. 하지만 스승은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다. 내가 겸손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스승을 알아볼 수 있지. 상민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상민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나이는 50을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느 날 상민이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봉이의 묘소도 옆에 나란히 있었지요. 아버지, 그리고 박봉이 어르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상민이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재산은 다 써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지요. 아버지께서 제게 박봉이 어르신을 주셨고 박봉이 어르신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저는 형님들을 다시 만났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박봉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부디 편히 쉬소서. 저희 삼형제는 이제 서로 아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있습니다. 상민이는 오랜 시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민이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도령님 오늘도 건강하시지요? 상민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시오? 집에 도착하니 큰형과 둘째 형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물들어가는 풍경이 참으로 평화로웠어요. 형님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상민아 왔구나.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요? 박봉이 어른 이야기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야. 세 형제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지요. 우리 참 행복하구나.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형님. 재산은 없어도 행복합니다. 둘째 형도 맞장구 쳤어요.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머슴 하나만 물려받은 막내 도련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대감께서는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것을 물려주셨지요. 큰아들에게는 논밭을, 둘째에게는 점포를, 막내에게는 머슴을. 하지만 진짜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논밭도 점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였고 사람이었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과 재산만 쫓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지요. 가족, 이웃,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 아닐까요? 박봉이 어르신 같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한다면 누구나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